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은행에서 수표를 보이스피싱에 송금하려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무려 1억. 와, 김세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 직원과 태연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수표를 꺼내 건넵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은행으로 들어오더니 남성을 체포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동구 한 은행에서 1억여 원어치 수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건넨 돈이었습니다. 남성은 이 은행에 오기 전날 다른 지점에 방문해 수표를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전날 골프 회원권 계약을 했다며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했지만 계약서상 수표 번호가 계약 시점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서 은행은 의심 거래로 등록했습니다. 보통 1억 원 초과 수표는 많이 가지고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좀 의심 거래인 것 같아가지고. 남성은 과거 재판에 불출석해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으로부터 수표 1억 9천만 원어치를 회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력 사건의 단서들을 강력한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 돌직구 강력반. 오늘 강력반전은요. 검찰의 수사 통이었던 강력한 남자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김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첫 번째 강력 사건. 사건판의 단서를 저희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어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차량 뒷바퀴가 지금 거의 들려있는 상황인데 영상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원, 춘천 차량 한 대가 불법 유턴하다 직진하던 택시와 이렇게 추돌합니다. 뒷바퀴가 들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춘천 경찰서 앞이에요. 마침 퇴근하던 경찰관이 사고를 목격한 뒤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택시 운전기사도 부랴부랴 차에 다시 올라탑니다. 경찰의 추격 끝에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네, 만취했었다고요? 네, 만취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0.2는 거의 어머니 아버니 알아볼 수 없는 인사불성 수준입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을 처벌할 때 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요. 그래도 어머니는 알아봐야죠. 근데 0.2 넘으면 네. 내가 왜 운전했는지, 운전대를 어떻게 잡았는지,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불법이 몇 개를 저지른 겁니까, 변호사님? 이거는 전형적인 음주 뺑소니 사건인데요. 보통 네. 이제 뺑소니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술 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사고 났는데 도망갈 이유가 사실 전혀 없어요. 보험 가입돼 있으면 처벌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면허가 없으면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또 수배자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는데요. 자기가 술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일단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나중에 검거되면 이런 변명을 해요. 사고 난 줄 몰랐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뺑소니라는 게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도망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는 사고 난지를 몰랐으니까 나는 뺑소니 운전은 아니에요. 이런 변명까지 하는 건데 실무상 잘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불법 유턴, 네. 그다음에 뺑소니, 거기에 음주운전까지. 네. 그럼 처벌이 굉장히 강하겠는데. 이거는 실형 사안이고. 실형이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검사나 경찰이나 바라보면 이거는 정말 엄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안이고, 변호사가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답이 없는 사건이다. 네. 자, 첫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강력 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 상황판에 띄워보겠습니다. 자전거인데요. 자세히 보면 전기 자전거입니다. 자, 이 전기 자전거가 왜요? 중고거래 깡주의보, 렌탈 깡. A 씨는 렌탈 깡 사기범입니다. B 씨는 30대 피해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렌탈 업체에서 중고 전기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1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판매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자전거 렌탈 업체에서 수거했다는 겁니다. 분실고 들어왔어요. 이거 제가 산 건데요? 아, 알고 봤더니 A 씨가 렌탈 업체에서 빌린 뒤 자기 거인 것인 척 100만 원 받고 팔아 넘긴 겁니다. 그래서 깡입니다. 이 신종 깡이 나왔어요. 네. 제가 뭐 각종 상품권 깡, 여러 깡들을 봤는데 네. 렌탈 깡은 처음 봤거든요. 이건 어떤 깡입니까, 변호사님? 뭐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신종깡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되게 예전부터 있던 예. 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많이 있었던 게 예. 대포차, 대포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리스를 하건 뭐 할부로 구입을 하건 구입한 다음에 차를 대포차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특히 이런 게 어디에 많이 일어나냐면 도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의 뭐 신용불량 상태에 몰려가지고 이제 자기의 채무가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 신용을 이용해서 차 구입해서 이런 식으로 대포차로 팔고 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도 그런 거 물론 많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렌탈 제품 가지고 하는 사기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제일 억울한 사람은 어디일까? 아무래도 이 피해자일 것 같아요. 네. 렌탈 업체는 자전거 회수에 갔으니까 네. 손해본 건 없고 네. 사기꾼은 100만 원 챙겼고 네. 이분은 100만 원도 뺏기고 자전거도 뺏기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자전거라는 거는 부동산처럼 뭐 등기한다든가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이런 물건은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데 동산이다. 예, 이런 동산 시계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재산 같은 거 뭐 휴대하기 용이한 거 이런 걸 우리가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래에 따라서 구매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의 신뢰를 보호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아니 당신이 소유자라고 하고 당신이 나한테 팔았으면 내가 당신 물건인지 알고 내가 사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내 거 아니냐.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자전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맞습니다. 이게 되게 음. 법률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이때 원소유자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아무 잘못 없이 산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예. 될 거냐 이런 법률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건데요. 법은 기본적으로는 모르고 산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원래 소유자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소유자랑 구매자랑 사이에 선을 긋는데요. 원래 소유자가 도난당했다든가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 걸로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산 구매자 걸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원소유자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한 가지 장치를 두는데 구매한 사람이 과실이 없이 샀다고 하면 당신께 맞지만 당신이 구매하는데 과실이 있었으면 원소유자한테 줘야 되고 당신이 과실이 없다는 건 당신이 입증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자전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실물이라는 게 돼가지고 원칙적으로 렌탈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게 왜 분실물이냐 이 사람이 나한테 팔았다 이러면서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동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산 사람이 소송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근데 렌탈 회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소송도 불사합니다. 그럼 이제 산 사람만 좀 억울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 억울한 분, 그분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 살 때 그 설명서랑 충전기 기존에 구성품이 다 있어서 의심을 안 했죠. 결제 내역인데 그 이름은 지웠더라고요. 개인정보라고 좀 그렇다고 판매자 쪽에서도 보여주니까 이게 완납 제품이라고 하고 전혀 몰랐죠. 그러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요즘 중고거래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이게 진짜 자기 건지 아니면 빌려서 파는 건지 깡인지 아닌지를 네.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일단 증거라는 거를 자기가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실 없이 산 거고 이 사람이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사실은 다 샀다. 내가 소유자가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자기가 증거로 남겨야 되고 그리고 네. 렌탈 회사의 입장에서도 아 이건 렌탈하는 물건이다라는 거를 제품에다가 표시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렌탈한 물건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지를 구매한 사람은 확인해보고 우석 자전거 공이 뭐 이렇게 안 지워지게 그렇네요. 써놔야 된다. 네, 이름 너무 크게 쓰면 창피하니까 네,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써놔야 된다. 네, 네, 아 억울할 수 있겠네요. 우리 사기 피해자 같은 분은. 네,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물건 판매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렌탈 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강력한 사건. 저희 사건판에 준비했습니다. 단서를 함께 보시죠. 엄마 카드 부메랑? 엄마 카드? 엄카인데요? 이게 뭐요? 40대 남성 C씨. 약 5개월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67세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엄마 카드를 쓴 겁니다. 400여 차례 부정승차 적발이 됐고요. 운임 요금 30배, 1,8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야, 김 변호사님, 네, 여러 가지 좀 미스테리한 사건인데 네. 40대 다 장성한이 아들은 네, 왜 이 엄마 카드를 썼는지 네. 양심 불량이죠. 뭐. 할인이 되나요? 요금이? 그럼요. 이게 아, 그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우대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 우대를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죠. 어르신들은 이 지하철 요금 안 받고 탑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요렇게 활용을 하면 이건 사실 생각해 보면 거의 사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만약에 어르신이 아닌 걸 알았다고 하면 그 우대카드 못 쓰게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 사기인데 우리의 형법상으로 보면 사기는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기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기계를 속인 거잖아요. 아, 이거는 그 개찰구 네. 머신 기계를 속인 거예요. 기계를 속인 거니까 사기는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법상의 사기는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형법이 내버려 두진 않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내지는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이런 것들을 형법 조문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정한 명령 같은 거를 입력한 거고 되게 그 정보를 잘못 판단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컴퓨터 사용 사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무료로 쓰면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물어내야 할 돈이 상당해요. 네. 쓴 요금보다 훨씬 더 많은 1,800여만 원을 네. 배상해야 한다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금액이?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징벌적인 배상인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당신 적발이 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내야 한다. 30배가 룰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철도법이라는 법에 보면 30배 이하에서 뭐 배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통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용 약관에 보면 부정승차를 한 경우에는 30배 이하로 뭐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용을 했으면 나는 그 약관에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예. 혹시 모방 범죄가 있을까 봐 이거 바로바로 현장에서 적발이 쉽다고 합니다. 이 사례처럼 어르신 카드를 찍었을 때 뭔가 다른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일반인은 이렇게, 그런데 우대용 카드를 찍었을 때는 빨간불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공사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40대면 젊은 분이 지나갔는데 저 우대용 빨간색이 찍혔네 하면 이거 부정승차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되게 잘 생각한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건 홍보 좀 많이 해서 이게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법 조항을 적용받게 됐는지도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죠. 올해 상반기에만 2만 7천 건 부정승차를 단속했다고 합니다. 단속한 것만 2만 7천 건이니 단속이 안 된 것까지 치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부가 운임이요. 약 13억 원의 부가 운임이 징수됐다고 합니다. 미납 시에는 형사고발,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뒤따른다고 하고요.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부가 운임을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법안도 건의하겠다라고 서울교통공사가 밝혔습니다. 요거 굉장한데요. 13억 원 정도라면 규모가.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르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이고 되게 선의로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악용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돈을 부과한다고 해서 사실 잘 안 갚아요. 뭐 이런 경우에 사실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을 하면 그러면 갚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하철공사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있으면 단순히 돈을 많이 부과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문제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사용 사기, 뭐 편의시설 부정 이용 이런 걸로 형사 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전에 왜 2명 같이 들어가고 막 네. 저 뛰어넘고 저런 분도 있었는데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또 준법 정신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 안 되는 그런 네.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도 네. 다 이렇게 아, 30배 그럼요. 부정승차 행위 해당합니까?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유료 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거는 이건 부정승차가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큰 법률의 테두리 컨셉으로 따지면 사기인 거죠. 그렇군요. 네. 강력한 남자 검사 출신 우리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강력 사건 풀어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반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